안녕하세요. 캔들 마스터입니다. 주식 캔들 매매법 책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동영상 10편 정도 만들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으로 캔들 매매법의 탄생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도에 외환 거래로 시작을 했었고요. 다른 대부분의 대다수의 투자자, 트레이더와 똑같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수익 내기가 쉬워 보여서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었습니다. 모의 투자 3개월 정도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거래를.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운이 좋게도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첫날에 하나로 한 200만원, 그 다음 날에 100만원, 뭐 이런 식이었죠. 남들과 똑같이 단타를 위주로 했었고요. 제 기록이 하루에 한 60번 정도 또 거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조지표를 붙이고 버리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했고, 또 기법도 온갖 기법들 연구하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익과 손실을 반복할 뿐이었고요.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처럼 똑같이 안 되겠다 해서 자칭 고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료 교육도 몇 번 들어봤었고요.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죠. 이런 어떤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꾸준히 수익 내는 진정한 고수가 있을까? 차트는 왜 자꾸 내가 진입만 하면 반대로 가는 걸까? 또 저 수많은 보조지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6개월을 밖에 안 나가고 들여박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 이때 공부는 과거 차트 공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특정 과거로 돌아가서 앞에 흐름, 앞에 캔들을 보지 않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다음 흐름, 캔들을 맞추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때 보조지표는 다 지운 상태였고요. 물론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은 그어보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시장에 정답이나 비법이란 있을 수 없다. 왜? 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추세도 정해져 있을 수 없다. 다만 어쩌다가 분기점은 존재하는 것 같다. 실상이 이런데 수치로 표현되는 거의 모든 보조지표는 다 쓸모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보조지표는 뭘까요? 시장 주최 측의 미끼 상품인가? 결정적으로 수없이 많은 착각과 착시를 유발하면서 차트가 움직이더라. 스탑 헌팅하러 움직이는 것 같더라. 도대체 왜? 누가? 왜? 어떻게? 이런 깨달음, 여러 가지의 깨달음, 그리고 과거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읽기 시작하면서 차트의 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시장의 본질은 세력과 개인의 싸움이고 지는 쪽은 늘 개인이다. 통계적으로 90%의 개인은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력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개인만 손실을 그렇게 볼까요? 교과서식 지식, 대중의 상식을 역이용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지지선에서 지지받으면 매수, 뭐 저항선, 추세선을 돌파하면 매수. 누구나 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어떤 지식을, 상식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죠? 이평선이 크로스되고,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고, 뭐 피보나치가 어떻고, 엘리어트 파동의 뭐 1파, 2파가 어떻고, 심지어 뭐 뉴스, 이슈, 지표 같은 일종의 재료죠, 그죠? 재료도 세력에게 좋은 역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아무 데서나 거래할 수가 없다. 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유동성이 아예 낮거나, 그래야 유동성이 낮은 구간에서 매수해야만 빨리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빨리 상승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청산을 하려면 유동성이 높아야만 청산을 하더라도 빨리 좋은 가격에 청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유동성은 특히 청산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의 이목을 끌만한 위치,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해야만 좋은 가격에 빨리 탈출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탑헌팅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 캔들매법에서는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니 기현파라는 파동이 있어요. 이런 건데요. 이전의 정고점, 그러니까 밖에서 말하는 저항선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저항선을 앞두고 갑자기 큰 양봉군들, 큰 양봉 몇 개, 장대 양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중에서는 장대 양봉으로 올린다고 하면 많은 개인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심지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또 큰 양봉, 장대 양봉으로 또 이전 고가마저 돌파하게 되면 거의 모든 개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매수에 유리하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상승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면 세력도 똑같이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재미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자금이 많은데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에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력은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야만 유동성이 그나마 낮을 때 매수해야만 빨리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질 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팔아야만 빨리 청산하고 더 좋은 가격에 유리한 가격에 청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뭐 추세선 그어놓고 뭐 변곡점이다. 다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이런 데서 매수한 개인조차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캔들매법에서는 이런 특정한 위치, 뭐 위치라고 하면 파동 캔들군, 파동 캔들군, 그리고 하이로 기준선이라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치, 특정 위치에서 특정 캔들 패턴이 형성된다 라고 하면 중장기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특정 캔들 패턴은 이런 세력의 어떤 개입의 흔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미니 기울어진 M도 뭐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전저점, 일종의 지지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보고 예측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개인이 많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이런 데서 산다? 아주 바보스럽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큰 음봉, 장대 음봉으로 내리고 또 내리게 되면 이런 위치에서는 아무도 매수를 생각하기가 어렵죠. 두렵죠.
유동성이 매우 팔려고 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그죠? 아니면 유동성이 낮아지죠.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세력이 사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손쉽게 빨리 상승세를 상승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특정 캔들 패턴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이처럼 캔들매법에서 정의한 파동, 캔들군, 캔들의 약 한 70% 정도는 스탑 헌팅의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캔들매법의 근간은 스탑 헌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는 가격만이 진리가 아닌가. 왜? 가격은 실시간 지표니까. 그리고 시세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반영하고 있다. 라는 거죠. 가격을 시간으로, 가격은 무작위적인 건데 그걸 시간으로 분쇄하면, 시간으로 나누면 비로소 캔들이 만들어지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일간으로 구분하고 일간으로 나누면 일간 차트에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캔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평선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의 가장 대표 주자인 이평선 같은 경우는 캔들의 종가를 연결하고 평균 낸 것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에서 122평선이다. 그러면 120개의 캔들의 종가를 평균 낸 거죠. 여기에는 120개 캔들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숨어 있겠죠. 하지만 캔들매법에서는 의미 있는 캔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100개 중에 시세를 이끄는 핵심 캔들, 여기서 핵심 캔들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개입한 타이밍으로 만들어진 캔들이겠죠. 핵심 캔들은 단지 몇 개,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평선하고 완전히 반대되겠죠. 개념이. 왜냐하면 세력은 특정 위치, 타이밍에서만 개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유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특정 위치, 특정 형태, 어떤 특정 뉘앙스를 가진 형태의 캔들은 세력이나 또는 어떤 대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대세장의 어떤 조각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캔들매법의 관점이고요. 그러면 차트는 대부분 지 마음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종료 분기점, 매수에 유리한 구간은 존재하더라. 이런 구간을 파동, 캔들군, 그리고 캔들로 총 정리해 놓은 게 캔들 매매법이다. 하지만 이것도 100%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률의 100%가 아닌 확률이라면 그 반대로 갈 확률도 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응하거나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캔들 매매법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탑헌팅의 개념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시중의 관점과 반대로 가는 게 많아요. 캔들 매매법이. 차트의 대부분은 암흑 구간이다. 약 한 최소한 80% 정도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들조차도 알 수 없는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서 마이너 간에, 개인이든 집단 아주 소규모 세력이든 간에 이전 투구하는, 한마디로 도박하고 있는, 뭣도 모르고 그런 장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차트에 그렇게 다 묻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법도 이런 구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보조지표도 당연히 안 먹히고, 물론 먹힐 때도 있죠.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죠. 추세도 당연히 없고, 이런 구간에서 단타하는 것은 도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당연히 상승이다, 지지받았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전문가도 무당 점쟁이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전체 차트 구간에서 7, 80%를 버리고 20, 30%만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심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7, 80%에서 아무리 심리적으로 뭐 확신하고 뭐 버티고 심리적으로 아주 튼튼하다 한다고 한들 그게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또 펀더멘털적인 것도 캔들매매법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펀더멘털도 이미 그런 차트, 캔들에 다 녹아있을 건 다 녹아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펀더멘털은 세력이 오히려 역이용하는 재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캔들 매매법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쪼록 균형 감각을 가지고 좀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캔들 매매법을 쉽게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간의 개념으로 찾아뵙겠습니다.